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은 매체에서 소통 전문가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어려운 이야기도 좀 쉽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계셔서 그런지 또 내년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뭐하고 보내셨습니까? 뭐 가족들하고 보내고 또 와이프랑 아기랑 같이 다른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저녁도 먹고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산타는 보셨나요? 네. 뭐 증시에는 산타가 온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저희 딸도 이제 산타를 믿는 나이가 아니라서 아닌가요? 네, 산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일단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살짝 산타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 안까지는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과연 미국과 일본 또 한국까지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전적 의미라고 본다면 크리스마스 전후가 아니라 좀 연초까지도 이어지는 게 산타랠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흐름들은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연말에는 좀 수급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4,100선을 넘어섰고 미국 증시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그리고 또는 흥분하기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연말 장세를 맞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CT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상승을 하면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다. 하락을 하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0.2 밑으로 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 선호 심리가 최정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최근 반등에서 최근 상승에서 조금 대응을 좀 약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연말 뭐 배당락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수급 교란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함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새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채권 개미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또 글로벌 돈줄도 마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실질적인 타격이나 또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에 의한 채권금리 상승은 아마 일본 쪽에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금리 레벨이 좀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1에서 4.2 되게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도 조금 수급 변수로 인해서 조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1월 초에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1월 중순에 물가 지표를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고 1월 말에 FOMC를 지나면서는 조금 더 하향 안정세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튀었죠. 5월 저점으로 뭐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급등 과정에서는 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할 정도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 국채 금리 또한 저희는 지금 레벨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는 26년 내에 2번 정도 금리 인하, 한국도 2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 보고 있어서 좀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 수급 변수가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거나 좀 상반감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고 향후 몇 달 내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 좀 어렵겠죠. 이런 수급 흐름들만 조금 더 소화해 나가게 된다면 저는 일본 국채 금리도 단기 오버슈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레벨업보다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과 심리 변수로 인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
일본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하고 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 방향성이 채권금리 방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좀 더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아마 증시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네. 좀 놓이는데요. 최근 엔화도 네. 요동치고 있어서 엔테크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엔화가 또 아시아 통화의 큰 형님 노릇을 네. 하다 보니까 뭐 위안화나 우리 원화 환율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부장님께서 보시는 2026년 엔화의 적정 몸값, 아시아 환율의 기상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엔화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엔화가 강세로 가서 24년 8월과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다른 흐름입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 8월에는 어마어마한 급락세, 그러니까 엔화가 초강세를 급진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24년 8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엔화 약세에 대한 포지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엔화 매도세가 지속되었고 사상 최대 매도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았던 데 반해서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센 그림으로 급락을 했죠. 단 5주 만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쌓아놨던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이 단 5주 만에 강세 베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는 거 다들 인지하고 있고요. 인상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그리고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엔화 강세, 급진적인 엔화 약세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국가별 통화는 자국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위안화는 앞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에 기반한 위안화 강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어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책들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이 왜 나타났냐? 펀더멘탈, 매크로적인 변수라든지 큰 흐름에서의 원화 약세 압력이라기보다는 좀 심리랑 수급적인 변화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가 심해졌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가 많았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풀렸다. 요 세 가지를 보게 된다면 저는 1,480원이 정점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여기서 더 1,500원, 1,600원 가려면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줘야 될 텐데 200억 달러는 최대치입니다. 맥스고요. 150억 달러가 될지 100억 달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즉 200억 달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해외 투자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은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지금 미국 달러의 흐름들을 봤을 때 달러가 좀 약해지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돈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이 한국이 더 많이 풀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그랬지만 최근 미국은 금리 인하를 3번 연속 단행했고요. 그리고 12월 12일부터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향후 방향성을 봤을 때는 유동성의 힘이 아마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어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저항점을 지났고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부장님께 밸런스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높게 올라온 그런데 미래가 확실한 미국 증시 또는 아직 덜 오른 그런데 좀 불안한 아시아 증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어디입니까? 전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요. 왜 아시아 증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높게 올라서 근데 더 오를 것 같아서 미국 증시를 타야 될지 아니면은 비교적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에
올라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달러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달러, 아니, 달러 인덱스가 올해 초 고점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선진국 대비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상대적 강세. 그러면 달러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주도하는 나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 격차가 좀 좁혀지는 과정이라면 달러 인덱스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는 9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는 아마 미국도 잘 가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신흥국, 신흥아시아가 좀 더 우호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월, 10월 달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5개 지수를 보면은 1등이 한국, 2등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등이 일본, 4등이 대만, 5등이 미국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플러스 정책 수혜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보다는 미국도 잘 가긴 하겠지만 미국보다는 아시아 국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고 정책이 들어오는 국가 그리고 AI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디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업종들로 들어가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 최선 국가는 한국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매크로 흐름 안에서 국내 정책 변수가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제 개편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렇죠. 1차, 2차, 3차 이제 내년 초반이 되면 3차 상법 개정도 통과되겠죠. 그렇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면은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렇지만 PER은 지금 10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중국, 대만, 다른 신흥국보다도 저평가된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PBR 측면에서도 지금 ROE가 12%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PBR은 1.2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이 1.4에서 1.6배 수준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갭을 메운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또한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 그리고 반도체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가 흐름이 꽤 괜찮더라고요. 3%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도 노무라 증권에서 16만 원까지도 네. 갈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9월, 10월 달에 딱 2달 만에 한 3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흐름이 2026년 상반기에도 전개될 수 있다. 즉 2026년 상반기 예고편이 9월, 10월 흐름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한다, 업사이드가 높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26년 상반기 중에는 어디까지 갈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EPS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70에서 80%를 상향 조정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레벨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실적이 레벨업되는 만큼 코스피 업사이드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가 407, 406포인트거든요. PER 10배가 4,060에서 70선이고 여기에 10%가 붙어주게 된다면 4,400에서 4,500, 20%라고 한다면 5,000선에 근접하겠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추정키로는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질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자와 닉스 합쳐서 200억 영업이익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코스피 레벨업, 코스피 5천 시대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따님에게 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SK하이닉스를 더 사주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전자를 조금 더 오.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자의 실적 측면에서 이 업사이드가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파운드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하나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업사이드를 바라보게 된다면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닉스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4분기 1월 말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 자체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주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전자와 닉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업사이드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만 하기에는 네.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건드리는 게 금 또는 네. 비트코인인데 네. 남들 다 수익 냈는데 나만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막 뛰어가는 그림의 자산군에 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수나 아니면 자산이나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통 그렇게 된다면은 업사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눌려 있고 관심 없고 아직까지 실망감이 팽배한 자산군에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6월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올해 저점 이후 80%가 올랐고 최근 20% 조정받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아직도 관심이 높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 은,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들어가서 모든 걸 배팅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2026년 상반기 중에는 또 다른 유동성 모멘텀과 정책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상화폐 그쪽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은 비트코인 안에서 가상화폐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역시 이경민 부장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엄청 쏙쏙 귀에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새해 우리가 좀 가장 조심해야 할 복병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내년에 파월 의장이 또 물러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변수도 클 것 같고, 또 금리 인하 신호를 이걸 반기면 좋을지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자극하는 건 아닌지 우려감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상반기 중에는 경기 불확실성을 조금 걱정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는 물가 상반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뚜렷한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지난 분기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4분기까지 그럼 또 내년 1분기까지 성장을 그 정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고, 최근 고용 지표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11월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최근 물가 전망이 레벨 다운 되어서 물가 경로가 당초에는, 그러니까 11월 물가가 발표되기 전에는 올해 4월 물가를 저점으로 반등 국면이야라는 그림에서 최근에는 9월 물가를 고점으로 둔화 국면이야라는 그림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고용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 다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경기가 불확실성해진다, 경기가 침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재정 드라이브는 더 세지겠죠. 그러면 정책 동력에 의해서 더 업사이드를 높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상반기 중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적극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반기 중에 좀 물가 상반이 높여지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를 턴어라운드하고 중국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좀 업사이드를 높여가고 유가가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하반기 중에는 물가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때는 물가 레벨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 변수 그리고 물가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경기 변수에 의한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 하반기 중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2026년은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좀 안전벨트를 잘 매고 기회를 엿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